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큰동서 지한 형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려왔어요. 어머니가 이달에 돈을 못 받으셨다는데 설마 진짜 끊어버린 거야? 네, 끊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쳤어. 어머니가 얼마나 당황해 하시는데. 지금 당장 송금해. 형님, 저는 뭐, 변명할 거리도 없으면서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호통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혼자서 감당해온 무게가 갑자기 목을 조여왔거든요. 수연아, 너 정말 못된 년이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를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살인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2024년 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저희 부부는 여전히 시어머니 모시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씩 드리고 병원비며 각종 경조사비까지 챙기며 살았거든요. 제가 격리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가게 사정은 넉넉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벌어서 새 집안을 책임진다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는 늘 큰아들 얘기만 하셨거든요. 매번 저희가 갈 때마다 역시 장남이 효자야. 세훈이가 어머니 생각을 제일 많이 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돈도 드리고 병원 모시기도 하는데 말이죠.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큰아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 어머니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남편 태겸이가 휴대폰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 하고 물었더니 휴대폰을 제게 건네주더라고요. 문자 하나가 와 있었는데요. 이금융권에서 온 대출 이자 납부 안내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희 집 형편에 이금융권까지 손을 댈 이유가 없거든요. 여보, 이게 뭐야? 대출을 왜 받았어? 아, 그게... 태겸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몇 번을 재촉해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그리고 용돈도 맞춰드려야 하고 우리 월급만으론 좀 빠듯해서 그냥 조금만 빌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희가 벌어들이는 돈이 충분한데도 빚을 져야 할 만큼 나갈 돈이 많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그동안 가계부를 꼼꼼히 적어뒀는데 어디로 돈이 새고 있는 건지 감이 안 왔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길래 그래? 어머니 정기검진이면 보험도 되잖아. 그냥 이것저것 검사를 많이 하셨나 봐. 미안해, 수연아. 태겸이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특별히 아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기검진 정도로는 큰 돈이 나갈 리가 없거든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 댁에 인사드리러 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주버님 내외분도 와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 우리 세훈이 왔네. 역시 장남이 달라. 아주버님 최세훈 씨가 뭔가 고급스러운 포장지를 들고 와서는 득이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받으시면서 연신 고마워하셨죠. 어머니, 이건 몸에 좋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고마워, 세훈아. 너 같은 아들 둬서 참 복 받았어. 그 순간 시어머니가 태겸이를 보시더니 차갑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겸아, 너도 형 좀 본받아야지. 형이 얼마나 효자인데.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매달 10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도 아주버님이 가끔 선물 하나 사다 드리면 그게 더 큰 효도처럼 여겨지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더 이상한 건 큰동서 지한 형님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왠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그때 세운 아주버님이 태겸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겸아, 요즘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더라.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아주버님, 저희가 드리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아, 그래? 근데 좀 부족한가 보네.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뒷목이 서늘해졌어요. 부족하다고요? 저희가 매달 100만 원씩 드리는데도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집에 돌아와서 태겸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펼쳐놓고 지난 2년간의 지출 내역을 보여줬어요. 여보,
우리가 어머니께 드린 돈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어. 병원비며 경조사비까지 합치면 3천만 원은 좋게 될 거야. 그래도 어머니가 부족하시다는데. 부족하다고? 이 돈이면 혼자 사시기에 충분하고도 남잖아. 태겸이는 계속 변명만 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어디선가 돈이 새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구멍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저희가 드린 돈들, 병원비라고 나간 돈들, 그리고 갑자기 생긴 이금융권 대출까지. 뭔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들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겸이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가계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지난 2년간의 지출 내역을 한 줄씩 점검해봤어요. 매달 생활비 100만 원, 병원비 평균 50만 원, 명절이나 생신 때 따로 드린 돈까지 합치면 월 평균 거의 200만 원씩 나갔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갔는데도 부족해서 대출까지? 중얼거리며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저희가 드린 돈이 진짜로 시어머니한테만 쓰이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든 거예요. 그리고 태겸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용돈도 맞춰드려야 하고. 용돈을 맞춘다는 표현이 이상했거든요.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수연아, 오늘 저녁에 와라.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댁에 가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아주버님 내외분도 와 계셨는데 다들 저를 보는 시선이 차가웠거든요. 마치 죄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거실 소파에 앉으시더니 바로 본론을 꺼내시는 거예요. 수연아, 너 요즘 계산이 빠르다더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태겸이가 돈 얘기를 하던데. 어머니한테 드리는 돈이 많다고.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태겸이가 시어머니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저는 돈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영수증만 확인하자고 했는데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 형편도 고려해서. 형편? 너희 둘 다 돈 잘 버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무슨 형편? 그때 지한 형님이 옆에서 거드시는 거예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동서 월급이 얼마인지 우리가 모르는 줄 아나?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제 월급을 어떻게 아시는 거죠? 태겸이가 말한 건가요? 형님, 제 월급을 어떻게? 태겸이가 말했지. 월급도 많고 보너스도 꽤 나온다면서. 그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태겸이가 제 개인정보를 시댁 식구들한테 다 말하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저는 아주버님의 월급이나 지한 형님 연봉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수연아, 너 시집 와서 우리 집안에서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어머니, 태겸이 차 살 때도 우리가 도와줬고 너희 전세금 마련할 때도 도움 줬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효도비를 줄인다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차를 살 때 받은 도움이라는 게 고작 300만 원이었고 전세금은 저희가 대출받아서 마련한 건데 무슨 도움을 줬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세운 아주버님이 입을 여시는 거예요. 재수 씨, 우리 어머니가 돈이 많은 줄 아십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힘드신지 모르시나 봐요. 아주버님, 그래서 저희가 매달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매달, 고작 그 돈 갖고? 그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고작이라고요? 월 100만 원이 고작이라고요? 아주버님, 고작이라고 하시는데 아주버님은 얼마나 드리고 계시는데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세훈 아주버님과 지한 형님이 서로 눈짓을 하더니 세훈 아주버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이요? 병원 모시고 다니고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병원은 저희도 모시고 다니는데요. 오히려 저희가 더 자주 모시고 다녔거든요. 그럼 아주버님은 돈으로는 얼마나 드리시는 거예요? 수연 씨,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어디서 시댁 돈 관리에 간섭해. 내가 알 일이 아니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만약 아주버님도 저희만큼 부담하고 계시다면 굳이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태겸이에게 따졌어요. 여보, 내 월급 얘기를 왜 형한테 했어? 그게 형이 물어봐서. 왜 물어보는데? 그리고 우리가 받은 도움이 뭐가 있다고 어머니가 그러셔? 태겸이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 보기로요. 우선 시어머니께 드린 돈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태겸이 동창인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거든요. 민수야, 혹시 시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 응, 뭐? 보통 형제들이 얼마나 부담해? 우리만 매달 100만 원씩 드리는 게 정상인가? 100만 원, 매달. 너희 혼자? 민수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응, 왜? 수연아, 그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보통은 형제들이 나눠서 부담하는데. 그럼 다른 집은 어떻게 해? 내가 아는 집들은 형제가 둘이면 한 달 걸러 한 달씩 하거나 아니면 각자 30만 원씩 이런 식으로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내일 병원 가는데 같이 가자. 네, 어머니. 몇 시에요? 10시에 만나자. 그리고 병원비 준비해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병원비 영수증을 확인해 볼 기회가 온 거예요. 다음 날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내과 정기검진이었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으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건강하시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수납할 때 깜짝 놀랐어요. 금액이 고작 3만 원이었거든요. 보험 처리가 되니까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었어요. 어머니, 병원비가 이것밖에 안 나와요? 응. 그런데 왜? 아니, 태겸이가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변하는 걸 봤어요.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냥 이것저것 검사비가 있잖아. 하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영수증에 찍힌 금액을요. 그리고 그동안 태겸이가 말했던 병원비가 거짓이었다는 것도요. 그날 저녁 집에서 태겸이와 마주 앉았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 병원 갔다 왔어. 그래? 어떻게 나왔어? 건강하시대. 그런데 병원비가 3만 원밖에 안 나왔어. 태겸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오늘은 간단한 검사라서. 여보, 정직하게 말해. 그동안 병원비라고 한 돈들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수연아, 우리 집이 망하기 전에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그때서야 태겸이가 고백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요. 태겸이가 고백한 내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수연아, 사실은 형이 어머니께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드려. 뭐라고? 그리고 우리한테 어머니 모든 걸 맡겼어. 생활비, 병원비, 용돈 전부. 저는 순간 어지러웠어요. 그럼 저희가 매달 100만 원씩 드리는 동안 아주버님은 고작 10만 원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만 바보처럼. 미안해, 수연아. 형이 장남이니까 체면 때문에 말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체면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빚까지 져가면서? 태겸이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는 분노가 더 컸죠. 그럼 어머니도 아시는 거야? 어머니는 모르시는 것 같아. 모르신다고? 돈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몰라? 태겸이가 머뭇거리더니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형수가 관리해. 어머니 통장을. 뭐라고? 형수가 어머니 카드도 갖고 있고 용돈도 형수가 줘.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지한 형님이 시어머니 재정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드린 돈도 다 지한 형님이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드린 돈이 어머니께 제대로 전해지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그건 아닐 거야. 형수가 그럴 리는. 여보, 지금 상황을 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이뤘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이 돌아갔거든요. 저희가 2년 동안 들인 돈이 3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 돈이 실제로 시어머니를 위해 쓰였는지 의문스러웠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시부모 용돈 적정 금액, 형제 간 부양비 분담 이런 검색어로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보통은 형제가 공평하게 분담하거나 경제력에 비례해서 분담한다는 거예요. 한 집에서만 전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더라고요. 그날 저녁 태겸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일 어머니께 가서 형수와 정확한 얘기를 해보자. 수연아,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안 돼. 우리 집이 망하고 있어.
이금융권 대출까지 받았으면 이미 심각한 상황이야. 태겸이는 난색을 표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녁 시어머니 댁에 갔어요. 마침 아주버님 내외분도 와 계시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앞으로 생활비를 형제간에 공평하게 분담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저희만 전담하기에는 부담이 커서요. 아주버님도 같이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거실이 얼음장같이 변했어요. 세운 아주버님이 화를 내며 일어서시는 거예요. 재수 씨,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요? 아주버님, 공평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저희만 매달 100만 원씩 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100만 원? 당신들이 매달 100만 원씩 드린다고? 세운 아주버님이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마치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요. 아주버님, 모르셨어요? 저희가 2년째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요. 그때 지한 형님이 당황하면서 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많이 드렸나? 형님도 모르셨어요? 어머니 카드 관리하신다며?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만해. 다 그만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수연아, 너 지금 우리 집안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야? 어머니, 저는 그냥 공평하게 하자는. 공평, 막내가 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막내가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럼 큰아들은 뭐예요? 어머니, 왜 막내만 모셔야 하는 건가요? 아들은 다 똑같은 아들인데. 수연 씨, 세운 아주버님이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머니께 대드는 거요? 당신이 이 집 며느리 맞습니까? 아주버님, 저는 대들고 있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지한 형님이 옆에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수연아, 너 요즘 뭔가 이상해. 예전에는 그런 말 안 했는데. 형님, 예전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불공평한 줄. 불공평. 우리가 어머님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모시는지 알아? 정성스럽게요? 아주버님 댁은 한 달에 10만 원만 드리잖아요. 그 말이 나오자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지한 형님 얼굴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너 그걸 어떻게 알아? 태겸이한테 들었어요. 아주버님 댁이 한 달에 10만 원만 드린다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겸이를 쳐다보시면서 닥치시는 거예요. 태겸아, 너 왜 그런 얘기를 했어? 태겸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대답도 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뭔가 큰 비밀이 있고 그걸 숨기려고 모두가 애쓰고 있다는 것을요. 어머니, 정확히 누가 얼마씩 드리는지 공개해 주세요. 수연아, 그런 거 내가 알 필요 없어. 있어요. 저희만 바보처럼 돈 바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 말에 세운 아주버님이 완전히 화를 내시는 거예요. 바치고 있다고? 지금 효도를 바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까? 아주버님, 그럼 뭐예요? 저희만 전담하는 게 정상인가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다른 방식이 뭐예요? 한 달에 10만 원이 다른 방식인가요? 그때 지한 형님이 갑자기 일어서면서 가방을 챙기시는 거예요. 여보, 우리 가자. 이런 얘기 더 듣고 싶지 않아. 지한아. 어머님, 죄송해요. 수연이 때문에 기분 상하셨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으면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형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공평하게 하자고 했을 뿐이에요. 공평? 내가 생각하는 공평이 뭔데? 각자 경제력에 맞게 부담하는 거요. 그 말에 세운 아주버님이 코웃음을 치시는 거예요. 경제력? 당신들이 우리보다 못 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더 많이 버시면 더 많이 부담하셔야죠. 재수 씨,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너 정말 못됐다. 시집와서 이런 식으로 집안을 흔들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아무리 상식적인 제안을 해도 저는 영원히 집안을 흔드는 못된 며느리가 될 거라는 것을요. 아주버님 내외분이 나간 후 시어머니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수연아, 너 앞으로 이런 소리 다시 하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알겠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요. 분명히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밝혀내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최후 통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태겸이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태겸이가 출근 준비를 하는데 휴대폰에 또 문자가 온 거예요. 이번에는 은행에서였는데 대출 연장 관련 안내였어요. 여보, 이게 뭐야? 대출이 하나 더 있어? 태겸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걸 봤어요. 그게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도대체 빚이 얼마나 있는 거야? 그때서야 태겸이가 제대로 고백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이금융권 대출 외에도 은행 대출이 더 있었고 심지어 카드 대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전부 합치면 한 8천만 원 정도야. 뭐라고? 저는 순간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8천만 원이라니요. 우리 집 전세금보다 많은 빚이었거든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하면 너만 걱정될까 봐서. 걱정. 이미 우리 집 망한 거 아니야? 태겸이는 울먹이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이 와닿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이 이미 파탄 상태까지 가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자만 해도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데?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우리 월급보다 많잖아.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왜 태겸이가 그렇게 시어머니 눈치를 봤는지, 왜 그렇게 돈 얘기를 꺼려 했는지요.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날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계속 숫자만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우리가 시어머니께 드린 돈 3천만 원, 그리고 현재 우리 빚 8천만 원. 이런 상황에서도 앞으로 매달 100만 원씩 더 드려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점심시간에 민수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나 진짜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우리 집 빚이 8천만 원이야. 시어머니 모시느라고. 뭐? 그게 말이 돼? 부모님 모시는데 그렇게 빚이 날 수가 있어? 그러게. 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수연아, 그거 뭔가 이상해. 정상적인 부양이라면 그럴 리가 없어. 민수의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태겸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야 해. 어머니께 드린 돈이 정말로 어머니를 위해서만 쓰였을까?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모른다고. 내가 직접 드린 거잖아. 형수한테 드렸어. 형수가 관리한다고 해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지한 형님이 모든 돈을 관리하고 있다면 그 돈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요. 그럼 영수증이나 가계부 같은 건 받아본 적 없어? 없어. 가족인데 그런 걸 달라고 할 수는 없었지. 가족이라고 우리가 망하고 있는데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고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우선 시어머니 댁 근처에서 태겸이 동창 중에 부동산 일하는 친구가 있어서 연락을 해봤어요. 진호야, 나 좀 부탁할 게 있어. 뭔데? 우리 시어머니 댁 근처 부동산 시세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응, 주소만 알려줘. 며칠 후 진호한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수연아, 너희 시어머니 댁이 언제부터 전세로 바뀐 줄 알아? 뭐라고? 전세요? 응, 작년 초부터 전세로 나와 있어. 그것도 보증금이 3억이야.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집에 살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전세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드린 생활비는 뭐였던 건가요? 그럼 집주인은 누구야? 그건 좀 이상해. 최세훈이라는 사람이야. 뭐, 아주버님 이름이었어요. 시어머니 댁의 집주인이 아주버님이라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태겸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어머니 댁이 형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었어? 그럼. 형이 물려받았지. 물려받았는데 왜 전세로 내놨어? 태겸이가 당황하는 걸 보니까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여보,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어머니가 전세 보증금 받으신 거야? 아니, 그게 뭐야? 형이 받았어.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아주버님이 시어머니 댁을 전세로 내놓고 보증금 3억을 받은 거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집에서 세입자로 살고 계시는 거였고요. 그럼 어머니는 전세금을 못 받으신 거야? 응, 형이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했어. 사업자금, 어머니 동의는 받았어? 태겸이는 대답을 못했어요. 제 표정을 보니까 답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제야 전체 그림이 보였어요.
아주버님이 시어머니 집을 담보로 돈을 빼돌리고 시어머니 생활비는 저희가 전담하도록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지한 형님은 그 돈을 관리하면서 중간에서 빼돌리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고요. 여보, 우리 완전히 당한 거야. 수연아, 아주버님이 어머니 재산을 빼돌리고 우리한테는 생활비를 전담하라고 했잖아. 그게 사기가 아니면 뭐야? 태겸이는 그제야 사실을 깨닫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당연히 따져야지. 어머니께도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하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저를 집안을 흔드는 며느리로 낙인 찍어 놓으셨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이 맴돌았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당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걱정들이요. 다음 날 아침 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수연아, 너 어제 우리 집 근처에서 뭐 했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봤다는데 부동산 사무소에 들어가는 거.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저는 수연아, 너 정말 못된 년이다. 우리 집 재산 조사한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당장 집에 와. 할 말이 있어.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벌벌 떨었어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었고요. 여러분, 수연 씨의 이야기 들어보니 어떠세요? 정말 마음이 답답하시죠? 결혼해서 시댁을 정성껏 모시려고 했던 며느리가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요. 지금까지는 수연 씨가 점점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는데 앞으로는 더욱 치열한 반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시어머니 댁으로 가는 길에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거실에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아주버님 내외분까지 와 있었어요. 세 사람이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죠. 마치 범죄자를 대하는 것 같았어요. 앉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으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수연아, 너 우리 집 재산 조사했지? 어머니. 대답해. 부동산 사무소에서 뭐 했어? 저는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이미 들켜버린 상황에서 변명을 늘어놓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맞서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알아봤어요. 이 못된 년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시집와서 시댁 재산 조사를 하다니. 내가 뭐가 되겠다고? 어머니, 저는 궁금했어요. 저희가 드린 돈이 정말로 어머니를 위해 쓰이고 있는지. 그때 세운 아주버님이 끼어드시는 거예요. 재수 씨,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요? 우리가 어머니 돈을 빼돌린다는 겁니까? 아주버님,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럼 뭐 때문에 조사를 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알아낸 사실을 말했어요. 아주버님, 어머니 댁이 아주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전세로 나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세운 아주버님과 지한 형님이 서로 눈짓을 하는 걸 봤어요. 그게 어떻다는 거요? 전세 보증금 3억은 어디로 간 거예요? 재수 씨.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왜 알려고 해? 그게 내 상관할 일이야? 저희가 어머니 생활비를 전담하고 있으니까 상관 있죠. 그때 지한 형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수연아, 너 정말 이기적이다. 돈 얘기만 하네. 형님, 이기적이라고요? 저희가 빚까지 져가면서 드리고 있는데 빚, 너희가 빚을 진 게 우리 잘못이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모시느라고 진 빚인데 그게 저희 잘못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형님, 저희가 왜 빚을 졌는지 정말 모르세요? 그야 너희 형편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형님께서는 한 달에 10만 원만 드리면서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씀하세요? 10만 원. 우리가 언제 10만 원만 드렸다고 했어? 태겸이한테 들었어요. 그때 세운 아주버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태겸이 그 자식이 거짓말을 했구나. 아주버님, 거짓말요? 우리도 매달 100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태겸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그럼 어머니는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우리 둘 다 100만 원씩 드리니까. 그 순간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뭔가 말이 안 맞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어머니,
정말로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으셨어요? 그럼.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뭔가 중간에서 조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어머니, 통장 좀 보여주세요. 뭐, 어머니 통장에 정말로 매달 200만 원씩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때 지한 형님이 펄쩍 뛰시는 거예요. 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어머님 통장을 보겠다는 거야? 형님이 그렇게 반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로 200만 원씩 드리고 계시다면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수연아, 너 정말 못됐다. 시어머니도 화를 내셨어요. 통장을 보자고. 내가 뭐가 되겠다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지금까지 3천만 원 가까이 드렸는데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알 권리는 있지 않나요? 권리?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권리를 주장해? 그때 세운 아주버님이 일어서시면서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시는 거예요. 재수 씨, 지금 우리를 도둑으로 모는 겁니까? 아주버님,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럼 뭐예요? 통장을 보여달라는 게 뭔 뜻이에요? 저는 용기를 내서 제대로 말했어요. 아주버님, 정말 궁금해요. 아주버님은 정말 매달 100만 원씩 어머니께 드리세요? 아니면 지한 형님한테 드리세요? 그 질문에 세운 아주버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뭐 어떻다는 거요? 누구한테 드리시는 거예요? 지한이가 관리하니까 지한이한테 주지. 그럼 지한 형님이 그 돈을 어머니께 드리시는 거예요? 지한 형님이 대답하셨어요. 당연하지. 내가 어머님 용돈 관리한다고 했잖아. 그럼 매달 200만 원씩 어머니께 드리세요? 그럼. 하지만 지한 형님의 대답이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형님, 그럼 어머니 앞에서 약속하세요. 앞으로 저희가 드리는 돈과 아주버님 댁이 드리는 돈을 모두 어머니께 투명하게 보고하겠다고. 뭐, 가계부를 작성해서 어머니께 보고하시면 돼요. 저희도 그렇게 할 테니까. 그 순간 지한 형님이 완전히 당황하시는 걸 봤어요. 세운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재수 씨,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니까 더 투명해야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서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만해. 다 그만해. 수연아, 너 정말 이 집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구나. 어머니, 저는 나가. 당장 나가. 어머니,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오지 마.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 댁에서 쫓겨났어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거든요. 분명히 뭔가 큰 비밀이 있고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한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고요. 법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태겸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제대로 해보자. 뭘? 변호사한테 상담받아보자. 지금까지 당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태겸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수연아, 가족 간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가족,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이렇게 속이지 않았을 거야. 저는 그날 밤 인터넷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변호사 상담을 받기 위해 사무실에 갔을 때 저는 떨렸어요. 이런 일로 변호사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변호사 선생님은 박정환이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가족법 전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변호사님, 저희가 시어머니께 드린 돈이 3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박 변호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주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부양 의무는 법적으로 모든 자녀에게 있어요. 한 자녀만 전담할 의무는 없죠. 그럼 저희만 부담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전세 보증금 문제도 심각해요. 부모님 재산을 자녀 중 한 명이 독차지하면서 부양 의무는 다른 자녀에게 떠넘긴 것 같은데요. 저는 그제야 확신이 들었어요. 역시 저희가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변호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증거를 수집해야죠. 그동안 들인 돈에 대한 기록, 그리고 상대방이 실제로 얼마나 부담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요? 네. 통장 거래 내역, 카카오뱅크나 온라인 송금 기록,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떼어봐야 해요. 박 변호사님은
제게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조언도 해주셨죠. 수연님, 이런 일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법적,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상담을 마치고 나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었고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태겸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변호사님이 우리가 맞다고 하셨어. 정말? 응. 우리만 전담할 의무 없다고 하시네. 그리고 형이 어머니 재산 독차지한 것도 문제라고 하시고. 태겸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증거를 모아야 해. 우리가 그동안 들인 돈 기록하고 형네는 실제로 얼마나 들였는지 알아봐야 하고.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우선 저희 통장 거래 내역을 뽑아봤어요. 지난 2년간 시어머니께 송금한 기록이 모두 나와 있더라고요. 총 2,8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떼어봤어요. 확실히 시어머니 댁이 세운 아주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2023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이상해. 근저당이 왜 설정되어 있지? 저는 다시 부동산 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건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죠? 네, 맞아요. 이 금액을 보니까 꽤 큰 돈을 빌리셨네요. 얼마나요? 2억 5천만 원이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운 아주버님이 시어머니 집을 담보로 2억 5천만 원을 빌렸다는 거였어요. 그럼 전세 보증금하고 합치면 5억 5천만 원이네요? 그렇죠. 집값이 6억 정도니까 거의 한 개까지 빼신 거네요. 저는 그제야 전체 그림이 보였어요. 세운 아주버님이 시어머니 집으로 총 5억 5천만 원을 빼낸 거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생활비는 저희가 전담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날 저녁 태겸이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여보, 형이 어머니 집으로 5억 5천만 원을 빼냈어. 뭐라고? 근저당 대출 2억 5천, 전세 보증금 3억, 합치면 5억 5천이야. 태겸이는 말을 못했어요.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그럼 형이 그 돈으로 뭘 한 거지? 모르지. 하지만 분명한 건 어머니는 그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계신다는 거야. 저는 그날 밤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는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설령 저를 미워하시더라도 어머니가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수연아, 너 또 무슨 소리 하려고? 어머니에 관한 중요한 일이에요. 결국 시어머니가 만나주시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 내외부는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댁에 가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혹시 세운 아주버님이 이 집으로 대출받은 거 알고 계세요? 대출? 무슨 대출? 어머니, 이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요. 2억 5천만 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저는 등기부등본을 보여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보시더니 손이 떨리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어머니, 그리고 이 집이 전세로 나와 있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전세.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세운 아주버님이 어머니께는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집을 담보로 돈을 빼낸 거였어요. 어머니, 세운 아주버님한테 물어보셔야 해요.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운 아주버님이 들어오시는 거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세운 아주버님이 제가 있는 걸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재수 씨가 왜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훈아, 이게 뭐야? 우리 집에 대출이 왜 있어? 세훈 아주버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게 뭐야? 2억 5천만 원이 어디로 간 거야? 사업자금으로. 사업자금? 내 동의도 없이. 그 순간 세훈 아주버님이 저를 쳐다보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재수 씨, 당신이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한 거요? 아주버님,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니가 알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 집안 일에 간섭해요? 저희가 어머니 생활비 전담하고 있으니까 알 권리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세훈아, 정말로 내 집으로 그렇게 큰 돈을 빼낸 거야? 어머니,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내 동의도 없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도 피해자셨다는 것을요. 세훈 아주버님이 어머니를 속이고 재산을 빼돌린 거였어요. 어머니,
그리고 전세 보증금 3억도 아주버님이 받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세훈 아주버님을 쳐다보시는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세훈아, 그것도 정말이야? 세훈 아주버님은 대답을 못했어요. 이미 들통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세훈 아주버님과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될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진실을 알고 나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훈 아주버님은 변명하기 바빴지만 이미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내 집을 담보로 그렇게 큰 돈을 빼내놓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죠. 그럼 그동안 수연이가 혼자 내 생활비를 댔다는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도 뭐 10만 원 주면서 100만 원 준다고 거짓말했잖아. 그때 지한 형님이 들어오셨어요. 상황을 파악하시더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지한아, 너도 알고 있었지? 우리 집에서 그렇게 큰 돈 빼낸 거. 지한 형님은 대답을 못했어요. 표정만 봐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게 뻔했거든요. 저는 그때 또 하나의 증거를 꺼내들었어요. 지한 형님 명의로 된 고급 아파트 계약서였어요. 제가 민수한테 부탁해서 알아낸 거였거든요. 어머니, 지한 형님이 작년에 강남에 아파트 하나 더 사셨어요. 뭐라고? 전액 현금으로요. 가격이 12억이에요. 시어머니가 지한 형님을 쳐다보시는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지한아, 그게 정말이야? 어머님, 그게 어디서 그 돈이 나왔어? 지한 형님은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세훈 아주버님이 어머니 집에서 빼낸 5억 5천만 원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사업자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투자에 쓰신 거예요. 세훈 아주버님이 갑자기 화를 내며 일어서시는 거예요. 재수 씨, 당신이 어디까지 조사한 거요? 아주버님, 제가 조사한 게 아니에요. 다 공개된 정보예요. 등기부등본이면 누구나 볼 수 있거든요. 당신 정말 못된 년이야. 그 순간 시어머니가 세훈 아주버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세훈아, 내가 수연이보다 못된 거 아니야? 어머니를 속이고 재산을 빼돌렸잖아. 어머니. 그리고 그 돈으로 너희 집 샀으면서 내 생활비는 수연이한테만 떠맡겼잖아. 시어머니는 정말 화가 나셨나 봐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셨거든요. 수연아, 미안하다. 내가 몰랐어. 내가 혼자 그렇게 고생했는 줄 몰랐어. 저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동안 오해받고 혼자 싸워왔는데 드디어 이해해 주시는 분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밝혀졌으니까요. 그때 지한 형님이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수연이 말만 믿으시면 안 돼요.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확실한 증거 없다고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아파트 매매계약서, 대출 서류까지요. 이게 다 가짜예요? 지한 형님은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세훈 아주버님에게 마지막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세훈아,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 그동안 어머니께 얼마나 드렸어? 세훈 아주버님은 한참 뜸을 들이시더니 겨우 말했어요. 한 달에 30만 원. 30만 원? 10만 원이 아니라 가끔 더 드릴 때도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세훈 아주버님은 한 달에 고작 30만 원 정도만 드리면서 저희가 100만 원씩 드리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아주버님, 그럼 저희가 100만 원 드리는 동안 아주버님은 30만 원만 드리신 거예요? 재수 씨,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이 뭐예요? 어머니 재산 빼돌리는 게 다른 방식인가요? 세훈 아주버님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드러났거든요. 시어머니가 지한 형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한아, 그럼 내가 관리한다고 했던 내 돈은? 어머님, 그건 수연이가 보낸 돈 중에 얼마나 나한테 줬어? 지한 형님은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그때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어요. 어머니, 지난 6개월간 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까 매달 50만 원씩만 들어와 있어요. 50만 원? 수연이가 100만 원씩 줬는데. 네. 나머지 50만 원은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지한 형님을 쳐다보시는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지한아,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 거야? 어머님, 그게 병원비랑 이것저것 경비로. 병원비? 내가 병원을 얼마나 갔다고 50만 원씩 써?
지한 형님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들통났거든요. 그때 태겸이가 들어왔어요. 저는 태겸이에게 상황을 설명해줬고 태겸이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형, 정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태겸아. 형, 저희가 빚까지 져가면서 어머니 모시고 있었는데 형은 어머니 재산으로 집까지 사신 거예요? 세훈 아주버님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훈아, 지안아, 내일까지 돈 계산해서 가져와. 어머니, 무슨 돈을? 수연이가 그동안 혼자 낸 돈 절반. 그리고 내 집에서 빼간 돈 이자까지 쳐서. 아니면 내가 경찰서에 신고한다. 그 말에 세훈 아주버님과 지한 형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가족이 이런 식으로 어머니를 속여? 시어머니는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어요. 평생 믿었던 큰아들에게 이렇게 배신당하셨으니까요. 수연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혼자 그렇게 고생했는데 몰라서.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요.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정말 후련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고 시어머니도 제 편이 되어 주셨거든요. 하지만 세훈 아주버님과 지한 형님이 순순히 넘어갈 리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마지막 발악을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큰일 났어. 세훈이가 밤새 도망갔어. 뭐라고요? 짐 다 빼고 사라졌어. 지한이도 같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급하게 시어머니 댁으로 갔는데 정말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갓나가는 건 다 가져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연락은 안 되세요? 전화를 안 받아. 문자도 안 와. 시어머니는 정말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연아,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평생 믿었던 아들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셨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변호사님께 상의해 볼게요. 다시 박정환 변호사님을 찾아갔어요. 상황을 설명하니까 변호사님도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이건 횡령이에요. 부모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거니까.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고발할 수 있어요. 변호사님은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셨어요. 우선 시어머니가 직접 고발장을 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니까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시어머니께 돌아가서 말씀드렸더니 많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수연아,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머니,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시면 계속 당하세요. 결국 시어머니가 결심하셨어요. 법적 절차를 밟기로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발장을 접수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세훈 아주버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태겸이한테 전화를 한 거였어요. 형이 만나자고 해요. 어디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하고 싶다고 해요. 드디어 항복하는구나 싶었어요. 아마 법적으로 불리하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세훈 아주버님과 지한 형님이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고요. 재수 씨, 미안합니다. 세훈 아주버님이 고개를 숙이며 말하시는 거예요. 아주버님, 저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께 해야죠. 시어머니도 오셨는데 아들을 보시는 눈빛이 차갑기만 했어요. 세훈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사업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한테 말도 안 하고 박 변호사님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어요. 우선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부터 정리해야죠. 세훈 아주버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은 팔 수가 없어요. 대출이 너무 많아서.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분할 상환으로 매달 일정 금액씩 갚을게요. 지한 형님도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결국 합의가 성사됐어요. 세훈 아주버님이 매달 200만 원씩 3년 동안 갚기로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시어머니 부양비도 공평하게 분담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수연님이 그동안 혼자 부담한 금액의 절반을 즉시 변제하셔야 해요. 얼마예요? 1,500만 원이에요. 세훈 아주버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요. 법적으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거든요. 합의서에 서명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세훈 아주버님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훈아,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라. 어머니를 이렇게 배신하고도 잘 살 수 있을 줄 알지 마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세훈 아주버님은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나가셨어요. 지한 형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일주일 후 약속한 대로 1,500만 원이 저희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 돈으로 저희는 모든 빚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더 이상 혼자 사시기 힘들어 하셔서 저희가 모시기로 했거든요. 수연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어머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내가 너를 오해했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을 고마워하시고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세요. 그리고 세훈 아주버님은 약속대로 매달 200만 원씩 보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며칠씩 늦기도 했지만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정확히 보내고 있어요. 어느 날 태겸이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수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 정말 망했을 것 같아.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지. 아니야. 너 혼자 다 해낸 거야. 나는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어. 태겸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시어머니께도 정성껏 모셔요. 몇 달 전에는 세훈 아주버님이 찾아왔어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재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갑게 대하셨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그래서 다시 가족이 될 수 없을까요?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훈아, 가족이 되려면 신뢰가 있어야 해. 너는 그 신뢰를 저버렸어. 세훈 아주버님은 그렇게 허탈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지한 형님은 그 후로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거든요. 무엇보다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일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때 포기했다면 저희는 정말 망했을 거예요. 빚더미에 앉아서 평생 고생했을 거고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려고 해도 결국엔 드러나게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진실을 밝혀낼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요. 돈 문제는 감정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계산하고 법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불공평한 일을 당하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서 맞서세요. 저처럼 행복한 결말을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연 씨 이야기 어떠셨어요? 정말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시원한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착한 며느리로 살려고 했던 수연 씨가 점점 진실을 알아가면서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불공평한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에 휘둘려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수연 씨처럼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혀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이어도 투명해야 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고요. 수연 씨가 마지막에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낸 것도 참 보기 좋았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나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께도 이런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힘든 상황에 처하셨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보시기 바라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